그리고 3번하고 3번.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관리실 강기병 차장입니다. 금번 24년도 상반기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기술 강습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그 강의는 저희가 곧 발간될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집중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사전에 지금 내진 성능 평가 체계 개선을 시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생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내진 성능 평가 체계 개선이라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명 이거를 내진 성능 평가 기준화라고 하고 있는데, 내진 성능 평가 기준화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상 구속력이 있는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살짝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립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내진 성능 평가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드렸습니다. 해당 내진 성능 평가 세부 지침은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의 그 세부 지침에 해당 부분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당 부분은 이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그 기존의 내진 성능 평가 관련 매뉴얼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원에서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 개선이 필요한데, 내진 성능 평가 세부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내진 성능 평가 요령과 보강을 이제 매뉴얼의 어떤 향상 요령에 대한 운영 방안 재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이라고 이제 했던 저희 관련 배포 매뉴얼이 세부 지침 관리 위계에 맞춰서 세부 지침 해설서로 보완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본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제를 좀 더 이제 실무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평가 요령 예제라는 용어가 아닌 예제집으로 보완해서 배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향상 요령, 저희가 내진 보강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배포드렸던 향상 요령은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의 분류 체계에 따라 각 시설물별 내진 보강 매뉴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이제 그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이 총 9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건축물만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진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뭐 예제에 대한 부분은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에 대한 사항은 향상 요령에 이제 기재가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개선을 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지침이 작년 말에 공표가 났기 때문에 세부 지침에 대한 부분을 해설하는 해설서가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 24년도 말 정도에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이고, 이 내용은 거의 예전에 평가 요령에 대한 부분이 수록이 될 예정이고, 다만 좀 평가 요령에서 좀 개선될 사항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해설서 형태로 이제 배포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제집은 현재 지금 계속 좀 작업이 되고 있고 거의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에서 지금 검수가 완료되는 대로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배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제집이란 형태로 해서 건축물도 예제집이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내진 보강에 대한 내진 보강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향상 요령이라고 했던 용어를 내진 보강 매뉴얼로 단순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나가는 거이고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좀 용어만, 명칭만 수정해서 이렇게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6월 초 중순쯤에 이제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예제집과 매뉴얼은 발간이 배포가 나갈 예정이고요. 해설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해당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경 아니면 늦어도 25년 초경에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대체하는 세부지침 해설서 형태로 해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진 성능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어, 강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인 내진 성능 평가 예제집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강의 준비 때문에 잠깐 이제 그 화면 전환을 하고 좀 1, 2분 대기를 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최고의 안전 전문 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지하 안전을 약속합니다. 시설물의 전 생애 과정인 설계에서부터 준공, 해체에 이르기까지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착공 전 집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안전관리 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사에서 지역별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의 집안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집안 탐사반을 설치하여 집안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시에는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며 중대 건설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여 건설, 지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리 있습니다. 괜찮아요?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 네. 안전을 약속합니다. 우수한 기술진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형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강의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예제 중에 RC조를 담당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유은종입니다. 예. 먼저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 2011년부터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기준이 바뀌고 하면서 몇 번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게 아마 2019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9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최신 버전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5월 버전이 그 19년 버전을 조금 수정사항이나 오류 같은 걸 수정한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첫째 2013년부터 나왔던 여기에 성능 기반 평가의 개념이 들어가서 여기 그때는 예비 평가 1단계, 2단계 상수 평가를 해서 이거를 뭐 인명 안전이나 붕괴 방지나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9년에는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갖고 비선형 동적 해석도 추가되었고 그다음 비구조 요소도 추가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기술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예제집의 형태로 관리원에서 예제집을 만든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RC 부분 그리고 선형 정적 평가 그리고 비선형 정적 평가를 RC조 예제 건물 간단한 건물 가지고 예제집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고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고서는 요령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3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냐 하면 뭐 간결하고 앞뒤 그 연결 관계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문장이 작성되어야 된다. 그런 뭐 요구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그 결과를 냈을 텐데 이게 성능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결과를 냈을 텐데 그거를 오류가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 효과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예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제에 사용할 건물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물은 아닙니다. 예제이기 때문에 절차랑 개념이랑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단한 걸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2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적 체험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X자로 되어 있는 등가 스트러스로 모델링 조적 체험벽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은 이렇게 간단한 직사각형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빨간색은 조적 체험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조적 허리벽이 있습니다. 조적 체험벽은 주로 끝부분에 건물 외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입구나 뭐 계단실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정확하게 1층, 2층은 어,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조적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 정적 평가 절차입니다. 리니어 스태틱 프로시저라고 요령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보고서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보고서를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돼야 되는 정보의 종류하고 그 순서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했거든요. 첫 번째는 건물 개요. 그래서 일반 사항, 규모, 구조 변경, 이력 사항, 그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내진 등급이랑 성능 목표가 뭔가 이거를 1장에 이렇게 수록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건물에 관한 데이터죠. 도면이랑 현장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2장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중에 관한 것들, 중력 하중이 뭐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 하중 산정하기 위해서 유효 건물 중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구한 다음에 지진 하중과 그다음에 지금은 선역 정적 평가이기 때문에 하중 조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중 조합하는 하중 조합의 종류. 그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부재를 가지고 지금 내진 성능 평가를 하니까 그거를 구조 해석으로 모델링 할 때 그때 부재별 강도라든가 강성, 허용 기준 같은 것들을 여기 4.1에서 건물 부재별로 대표적인 부재를 뽑아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요 절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를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해당 건물의 특성을 좀 명확하게 엔지니어들이 알 수 있고 오류의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는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 해석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고일체 해석 결과를 수록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이 평가 절차의 적용 제한 검토라고 했는데 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5장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까지 제가 봤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정하는 그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요걸 하려 그러면 구조 해석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조 해석 모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순서에 따라서 적용 제한 검토, 조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 판정하는 절차. 우리가 내진 성능 평가를 판정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중력 하중 저항 성능, 그 다음에 층간 변이각 두 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초에 관한 것도 필요합니다. 기초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10장은 뭐냐면
해석에서 나왔던 부재별 그 해석 결과들 이런 것들을 여기 수록하고 그다음에 해석 결과뿐만 아니고 부재별 그 성능 수준 여기에서 사용되는 부재별 성능 수준을 여기에서 다 수록을 해갖고 이거 보고서를 보더라도 저기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어, 사용되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든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개요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이랑 규모, 구조 변경 이력 사항 이런 것들은 해당 건물에 관한 정보들이니까 쭉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진 등록하고 성능 목표. 그러니까 우리 기준상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에서 중요도가 판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내진 등급이 결정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면 및 현장 조사입니다. 그래서 도면 지금 뭐 예제집 곧 발간될 예제집인데 예제집에서는 그냥 한층 평면만 넣었지만 실제 그 실무이라면 모든 모든 층의 도면하고 다양한 정보들 건물에 관한 정보들을 수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해서 부재에 관한 그 부재 일람표 기둥하고 보 이런 것들도 다 수록을 했고요.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꼭 이런 형식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가 수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벽 같은 경우, 체험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재 그 베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경관 길이, 높이, 두께 뭐 이런 것들 허리벽이냐 체험벽이냐 이런 것들 다 넣었습니다. 여기가 어, 부재 일람표까지고요. 그 다음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내진 성능 평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설계 도면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설계 도서를 검증하고 그래서 그 도면이 맞는지 그리고 틀리면 차이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 갖고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도록 있고 요령에는 현장 조사에서 필요한 항목이 이렇게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여기 정밀 안전 진단 지침에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은 추려서 여기에다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중입니다. 하중 첫 번째 중력 하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건물의 마감을 고려해서 실제 고정 하중, 활하중 이런 것들을 수록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 건물 중량도 산정을 합니다. 유효 건물 중량은 어떤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뭐 보통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손으로 해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되고요. 그게 해당되는 요령의 그 항목들이 여기 요령의 4.1.1.1의 중력 하중에 관한 규정, 질량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령을 충분히 참고하셔갖고 하중을 잘 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하중은 여기 있습니다. 평가용 지진하중은 그 보시는 것처럼 요령에 있는 그 절차대로 하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논란이랄까 평가하시는 분마다 조금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글자가 깨졌네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설계 기준은 2400년 재현 주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S 값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설계용은 3분의 1을 곱하죠. 근데 S에다 바로 3분의 1을 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2400년 재현 주기 지진에 대해서 S를 구한 다음에 그 S를 가지고 FA하고 FV를 산정을 합니다. FA, FV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산정한 값에다가 3분의 1을 곱해갖고 그걸 설계용 지진 하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MC면 여기가 설계용 하중이 되는 거죠. 천년이. 내진 그 등급이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일 때. 그죠? 내진 등급 2등급일 때는
그래서 2400년하고 1000년 두 개가 사용되는데 요거를 산정을 할 때 반드시 2400년에 해당되는 것들을 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하중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00년에 해당되는 S를 가지고 그 FA하고 FV를 산정하게 되면 내진 설계 기준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지진 하중보다 더 큰 지진 하중이 산정되고 그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 그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1000년 S를 구한 다음에 FA, FV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선 2400년, 100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1000년은 위험도 개수가 1.4고 2400년 1.2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정확하게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을 말 그대로 이 1000년을 사용하게 되면 하중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평가형 하중이 실제 설계된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하중보다 더 커진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갖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요령 요 표에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진 하중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요령에는 그러니까 설계 기준에는 SDS, SD1 여기 돼 있는데 요령에서는 SXS, SX1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X는 요령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재현 주기의 하중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D 대신에 X를 사용했습니다. D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폭 개수가 S에 따라서 달라지죠. S가 커지면 증폭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S에 대해서 FA, FB를 산정하면 지진 하중 자체가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그 산정한 그 지진 하중을 가지고 실제 그 보여주기를 가지고 지진 하중을 산정했습니다. 예제집에 적혀져 있는 것들 그대로 갖고 왔었는데요. 여기 코멘트입니다. 선형 정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유치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진 성능 평가는 실제 구조물하고 되도록이면 가깝고 정확한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치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주기를 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공학자의 판단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 건물에 관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요 구조 형식 같은 것도 그렇고 가정사항인데 요게 조적 체온벽이 그러니까 장변 방향으로는 허리벽이 있고 단변 방향으로는 체온벽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모멘트 골조로 볼 거냐 아니면은 여기 모멘트 골조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 조적 체온벽을 가진 골조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허리벽만 있는 경우에는 모멘트 골조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뭐랄까 주기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층간 변이가 기준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현실보다 조금 그 과소평가하는 그죠?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조물의 해석 대상의 그 상태 조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너무 그 보수적이지 않게 평가하는 것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상에서 내가 판단한 그 가정 사항이라든가 판단 근거라든가 그것들을 수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하중입니다. 하중은 그 요령상에 중력 하중은 요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지진 하중은 총 32개인데 요게 32개가 되는 이유는 요렇게 100대 30누를 가지고 엑소의 방향 조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각의 지진 하중들은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발 편심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발 편심을 고려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케이스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에서 한쪽 방향에 대해서 꼭 저기 16개의 케이스가 나오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또 16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진 하중은 총 32개. 그다음에 중력 하중이 2개 조합이니까 2개를 다 고려하면 총 6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서부터 64개 조합을 이렇게 제가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X방향, Y방향 100대 30인데 편심은 전부 다 플러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부호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64개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중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중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걸 가지고 부재별 그 부재력을 만들어야 되죠. 그 부재력은 요령에 보면 변형 지배 거동하고 힘 지배 거동을 서로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개 하중 조합에 대해서 힘 지배 거동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부재력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 지배일 경우에는 요 수식을 사용해서 요걸 사용해서 부재력을 산정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힘지배 거동 같은 게 부재력에 보면 여기 다른 점 뭐냐면 여기 CJ하고 여기 카이 팩터가 있습니다. 그 카이 팩터에 대해서는 요령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뭐 정리한 게 뭐 요런 표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카이 팩터는 성능 수준에 대한 보정 개수고 그래서 카이 팩터 성능 수준의 보정 개수 여긴 J죠. 여기 깨져서 이게 카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2.0, 1.5, 그 다음에 여기 뭐 1.0, 1.3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인명안전일 경우에는 카이가 1.3이고 C는 1.2, J는 2 이렇게 해서 요거 QE에다가 0.54를 곱한 거를 QG에다가 더하는 형태로 힘집의 거동의 그 부재력을 산정을 합니다. 붕괴 방지일 경우에는 여기 1.3이 아니고 여기 1.0이 됐습니다.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가 요거죠. 최대 비탄성 변이와 선형 탄성 변이의 보정을 위한 추정 개수. 요건 주로 이제 주기가 짧은 건물들이 저기 실제 비선형 결과하고 비선형 해석 결과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저기 변동이 큰 걸 반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 2층이고 그 다음에 전단벽 구조 가세골조. 여기에는 조적 체온벽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조적 체온벽 자체가 이런 전단벽하고 유사한 거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1.2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정을 평가를 수행하고 그거를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해석 첫 번째는 부재 종류별로 하나씩 뽑아서 강도, 강성, 허용 기준을 한번 산정해 보는 것들을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오류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추가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강도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할 때는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할 때는 공칭 강도만 사용하는데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공칭 강도하고 그 다음에 평균 강도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FCK, 이건 설계할 때 사용할 공칭 강도죠. 그 다음 평균 강도는 기호를 다르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FCK 다음에 E를 붙였고 철근도 FY에다가 FYE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 E를 붙인 거는 여기 기대 강도라는 게 expected거든요. 그래서 expected가 평균 강도하고 같은 말이고 그다음 공칭 강도는 하한 강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익숙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평균 강도 혹은 기대 강도는 기호를 다르게 적고 반드시 그거를 보고서에다가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처음에
그 부재별 예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기둥하고 요쪽 그 보하고 요쪽 보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체험벽도 뭐 몇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뭐 요령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재에 관한 정보를 하나 갖고 왔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러한 계산을 통해 갖고 이게 파괴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판단을 했습니다. 파괴 모드 판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각각 첫 번째 그룹은 휨 파괴, 두 번째 그룹은 휨 항복 이후에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단 파괴입니다. 각각 여기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요거는 휨 강도고 여기는 전단 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단 강도가 크기 때문에 전단 파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휨 파괴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요게 첫 번째,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초반에는 여기 전단 강도가 높아서 휨 항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변형이 진행할수록 전단 강도가 줄어들어요. 요거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그 메일리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건데, 이게 항복이 이렇게 이후에 변형이 증가하면 전단 강도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파괴는 휨 항복 이후에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 그게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휨 강도보다 전단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단 파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1, 2, 3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허용 조건들이 테이블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이 VP라는 게 있고 VN, 그죠? 혹은 V0를 사용하는데 V0, VN은 요 수식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외국에서 사용하는 수식이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기 K1인데 K1을 보시면 여기 S가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죠. 전단 보강 간격이 부재춤의 절반 이하라면 100% 카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0.5하고 그러니까 50%하고 그 다음 부재춤 100% 사이일 때는 50%만, 그 다음에 이게 부재춤보다 후프 간격이 더 크면 무시를 합니다. 후프의 역할을. 이거는 여기 만약에 이런 후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부재춤이죠. 근데 이게 균열이 보통 45도 각도로 발생한다고 하죠. 45도 각도로 했는데, 어이구. 이게 이렇게 관통해 버리면 이거는 전단 보강근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거를 무시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VP는 여기서 휘망복이 생기고 여기서 휘망복이 생겼을 때 요 부재에서 작용하는 전단력입니다. 그래서 전단 강도가 충분하다면 이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전단력은 V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 모드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M개수를 여기 테이블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비선형 절차하고 조금 달라서 혼동이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V. 여기가, 여기 보시게 되면 기둥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파괴 모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충력, 그 다음에 여기는 보강근 비적,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단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단력. 여기에 사용하는 전단력 V가 여기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한계 상태 해석을 통해 산정된 전단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선형 해석일 때는 구조 해석을 통해서 산정된 전단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탄성 해석일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탄성 해석일 경우에는 지진 하중이 실제로 작용하는 지진 하중보다 아주 큰 지진 하중이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전단력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큰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부재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VP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 상태 해석을 통해서 산정한 전단력이 VP 혹은 VN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VN이 작을 경우에는 전단 파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작용하는 전단력은 VP를 초과할 수 없다. 그 개념을 통해 갖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호일 경우인데 보호일 경우인 기둥보다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일 경우에도 V는 한계 상태 해석을 통해서 산정된 전단력이고 요거는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적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예제 건물에 조적 체험벽하고 조적 허리벽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이블 형태로 이 해석 결과를 그러니까 강도 산정 결과, 강성 산정 결과를 표현했는데 반드시 테이블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요령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수식에 따라서 각각 스텝별로 따라서 강성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조적의 재료 강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반드시 이게 공칭 값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평균 값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별해서 보고서에 저기 수록해야 됩니다. 요게 강도 산정하는 경우요. 자적 강도 산정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 M개수 테이블에 따라서 요거를 산정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조적 체험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CP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적 체험벽의 전도 이런 것들은 붕괴 방지에 성능 수준을 판정할 때는 조적 체험벽이 전도되든 전도되지 않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 건물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거를 판정할 때 조적 체험벽이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명안전일 때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조적 체험벽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인명안전에 그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회전도 검토를 여기 넣었습니다. 이게 면회전도가 반드시 이 위치에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적절한 위치를 판단하기 힘들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적 체험벽의 면회전도 검토는 일단 여기 요령 여기 그 조적벽 그 부분에 있는 요 테이블을 보면 여기 SXS하고 SX1이 어떤 값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고요. 그때 여기에 적혀져 있는 높이 두께비가 얼마인지 보고 이거보다 작은 값이면 안전하니까 검토 안 해도 된다. 이거보다 큰 값이면 뒤에 나오는 수식에 따라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0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제 건물이 붕괴 방지니까 붕괴 방지를 따질 때는 조적 체험벽이 붕괴하든 하지 않든 뭐 상관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10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요거를 산정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붕괴 방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인명안전에 대해서 쭉 따져보면 요 값이 9라는 값이 구해지고 지금 평가 대상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해보면 여기 14.2가 나옵니다. 그래서 9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전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 검토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치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제 건물 같으면 조적 체험벽은 그 맨 마지막 베이에 있죠. 그래서 외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틈새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현장 조사 통해서 확인했더니 보하단과 밀실하게 접촉돼 있기 때문에 아치작용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쭉 평가를 하면 됩니다. 예제집에 이런 코멘트도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뭐냐면 요거를 할 때 이게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물성치의 그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좋은 거로 볼 거냐, 평균으로 볼 거냐, 뭐 그렇게 볼 건데 이 두께, 조적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표면의 모르타르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면회 전도에 대해서 안전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의 근거라든가 엔지니어 판단을 반드시 같이 넣어서 이런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조 해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적 스트러스를 X 방향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 X 방향으로 넣은 그 조적 스트럿, 등가 스트럿이죠. 등가 스트럿의 강도하고 강성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는 적입니다. 선형 해석일 경우에는 탄성 해석이니까 아까 이게 저기 압축 스트럿이죠. 정식 이름은 조적 체온벽을 대신하는 등가의 압축 스트럿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압축력만 받고 인장력은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데 선형 해석일 때는 압축 인장을 구별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탄성 해석이니까. 그래서 압축에만 유의한 압축 가세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축, 인장 모두 다 작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대신 절반으로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앞에서 산정한 그 강도나 강성은 하나만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50%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델링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비선형 해석일 때는 압축일 때는 저기 힘을 받지만 인장일 때는 힘을 받지 않는 걸로 모델링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축일 때만 이렇게 가고 여기는 힘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비선형 속성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강도 같은 경우에는 부재 강도의 100%가 되도록 여기는 압축 강도만 얘기하는 거죠. 인장 강도는 없고 압축 강도는 앞에서 선정한 부재 강도의 100%가 되도록 그 다음에 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도 인장 측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고유체 해석입니다. 고유체 해석을 할 때는 이거를 비선형 부재로 모델링 하더라도 고유체 해석 자체가 비선형이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 결과, 해석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압축 쪽 여기에 그 탄성 개수를 주면 강성을 주면 인장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성을 가지는 걸로 가성을 하고 고유체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해석 결과랑 똑같은 고유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고유체 해석할 때는 강성을 50%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체 해석 결과를 보고서에 이렇게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엔 평가 절차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형 절차를 사용하려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선형 정짝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요것도 추가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평가 절차에 관한 적용 제한을 검토하는 것을 그 다음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개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형 절차는 비선형 실제 구조물은 비선형인데 비선형이 그냥 균일하게 발생을 해갖고 선형 해석 결과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허용되는 경우에만 선형 절차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항복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선형 절차가 실제 구조물의 거동하고 차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DCR이 3.0보다 3.0 혹은 부재별 M 개수를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그거를 봅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를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초과한다 그러면 약층 비정형하고 비틀림 강조 비정형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인하는 수식이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QUD는 뭐고 그 다음에 여기 QC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자동으로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와서 엔지니어가 그거를 데이터 처리를 해갖고
거기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사실은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석이 똑바로 되고 이게 하는지 뭐 그거를 알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다 맡겨버리는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제가 한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부재별로 여기 보면 디맨드라고 되어 있죠. 휨에 관한 거, Y방향, Z방향. 그 다음에 충력, 전단도 Y방향, Z방향 있고 그 다음에 capacity, 강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expected, Y방향, Z방향. 충력에 관한 거. 요거는 저기 공칭 강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칭 전단 강도, Y방향, Z방향 한 다음에 그 다음 요걸 갖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DCR을 산정했어요. 예를 들면 전단 강도 같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나누면 전단에 관한 DCR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멘트, Y, Z, 충력, 그 다음에 전단 Y, Z 방향으로 전부 DCR을 산정을 하고 그거를 요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랑. 여기가 3. 이 값이 3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해당되는 부재의 M값 산정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Y방향은 M값이 1.65고 Z방향 1.51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값들이 요거를 초과하는지 보고 초과한다 그러면 요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거만으로 선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요거를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선형 절차는 비선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부재 그 구조물에 대해서만 뭐 적용을 하라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로 그런 규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됩니다. 아까는 기둥만 얘기를 했는데 보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이게 I 노드, J 노드, 전단력도 I 노드, J 노드 이렇게 디맨드 산정을 하고 커패시티도 산정을 해서 뭐 엑셀에다 이런 값들이 있으면 엑셀에서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기 CP에 해당되는 N개수입니다. 그죠? M개수가 3개가 있는데 우리는 CP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CP에 대한 M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전부 판정,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형 절차를 적용하는 그 조건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형 정적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려 그러면 해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주기 같은 건 해석 결과 필요 없지만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 따라서 여기 해석 결과에 변형량들이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선형 정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재별 그 성능 수준을 합쳐갖고 이런 식으로 요 규정에 따라서 거주 가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일 때 그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는 이 표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마이다스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수평, 수직만 분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IO, LS, CP를 다 판정하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CP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요 결과만. 그리고 여기 결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all 돼 있죠. 하중 조합이 all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64개 하중 조합이 있다 그랬는데 64개 하중 조합 속에서 가장 큰 부재력만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그죠? 그 부재별로 성능 수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따라서 평가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진 성능 평가는 하중 조합별로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중에 하나라도 NG가 되면 그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하중 조합에서 서로 다른 그 부재의 상태를 서로 다른 부재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부재의 상태를 끌어모은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6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64개를 하나씩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모든 하중 조합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부재력 그걸 가지고
성능 수준을 판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판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OK가 됐으면 모든 하중 조합이 다 OK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NG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이 건물이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G가 나왔을 경우에는 각각의 하중 조합별로 판단을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NG가 나오면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NG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하중조합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중조합을 했더니 여기서 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조물은 첫 번째 하중조합에 대해서 성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NG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400년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1000년을 합니다. 보고서는 전부 2400년 먼저 1000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 성능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게 2400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진 하중도 그런 순서로 산정했었죠. 그래서 그 1000년 재현 주기일 때는 모든 하중 조합을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LS죠. 마찬가지로 파란색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붕괴 그 부재 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부재가 붕괴 방지를 만족하는지 요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해서 요 파란색을 다 보면 OK니까 판정은 OK입니다. 판정이 IOLSCP가 아니고 OK냐 NG냐 이거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층간 변이각입니다. 층간 변이각. 그래서 층간 변이각도 2400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1000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X방향, Y방향을 다른 구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요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값하고 요값의 70% 빈해지니까 그걸 사용해서 검토를 했더니 둘 다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제 건물은. 그 다음엔 기초입니다. 기초는 기둥 1층에 있는 것들 갖고 와서 요령에 따라서 1.0D하고 0.25L에 대한 연직 하중을 줬을 때 기초에 작용하는 그 부재력을 Q allowable 허용 지지력으로 보고 여기에 3배를 기초 지지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기초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커패시티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하중 조합에서 그 작용하는 가장 큰 기둥 축하중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하중 조합을 다 고려한 걸 써도 되죠. 그 중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비교하는 거죠. 얘랑 얘를 비교해서 쭉 요거 DCR로 해냈는데 여기 1.0을 넘으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1.0을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하중을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발도 고려했습니다. 인발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고 흙이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흙의 무게 그 다음에 요 기초가 그 해석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기초의 무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거를 커패시티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구나 여기 인발 내력을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발 내력이 요 값을 초과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인발력이 246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186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발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게 인발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 내에서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발이 없는 걸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항복하더라도 요구 조건 그러니까 부재별 그 성능 수준을 만족한다면 오케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 결과 종합이 이렇게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은 해석 결과입니다. 해석 결과를 부재별로 이렇게 쭉 수록한 거죠.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맨드 커패시티 휘매 관한 거, 그 다음에 사용되는 M 개수 이거는 붕괴 방지죠. 붕괴 방지니까 여기
그 다음에 하중 지배거동, 하중 지배거동의 capacity. 그렇게 다 해서 요 DCR은 요거 휨에 관한 DCR 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충력비, 전단력비, 요거는 또 다른 전단력비 해서 이게 전부 다 저기 만족을 하면 오케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NG. 그죠? 여기 1을 넘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석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도 마찬가지로 보는 기둥보다 더 단순하니까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용되는 M 개수는 CP만 했습니다. 여기 붕괴 방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적벽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적벽 같은 경우에는 인명 안전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명 안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형 정적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동일한 예제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목차를 본다면 이 부분이 선형 해석하고 달라질 겁니다. 하중 조합이랑 횡하중의 수직 분포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비선형 정적 절차 적용 제한도 이거 모두 고려해서 1차 모드만 한 경우랑 모든 모드를 한 경우나 뭐 그거 있죠. 근데 그거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4.4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장에는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 성능점 산정하는 거 그거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 계획은 뭐냐면 이거를 했더니 선형 정적일 때도 뭐 성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비선형했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요구받죠. 보강 계획. 그래서 보강 계획은 어떤 식으로 보고서에 수록하면 좋을까? 그거를 예시로 나타냈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뭐 이렇게 1장은 동일하고요. 완전히 동일하고요. 2장도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3장도 앞부분 중력 하중, 유효 건물 중량, 지진 하중 산정하는 게 동일하죠. 그 다음에 하중 조합은 요령에 보면 비선형 정적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X하고 플러스 방향이랑 마이너스 방향을 따로따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방향에 100%하고 이쪽 방향에 30%를 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100대 30룰을 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중 효과를 조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선형 변이가 이 방향으로 얼마 생겼는데 이 방향에도 얼마 생겼다. 이거는 조합하지 않고 이쪽 방향 부재의 뭐 기둥 부재의 전단력, 충력 이런 것들, 충력은 방향이 같죠. 충력은 뭐 고려 사항이 아니고 전단력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저쪽 방향 전단력. 그러니까 이 방향 힘이 작용했을 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의 전단력이 생기고, 이 방향 힘이 작용했을 때도 그 건물에 따라서 이 방향이 추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성능점의 100% 변이에 해당되는 그 지점의 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 방향 푸시업을 했을 때 성능점의 30% 해당되는 변이 시점의 부재력, 이쪽 방향 부재력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조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같은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력, 이 방향을 줬을 때도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이 있으면 그걸 조합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횡하중의 수직분포, 이것도 푸시업이니까 선형 해석하고 달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부재별로 재료 강도 하는 거는 동일하죠. 그 다음 기둥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파괴 모드 산정하는 거니까 LSP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변수, 그러니까 ABC 값이랑 그 다음 허용 기준 산정하는 겁니다. 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V는 비선형 정적 해석 또는 비선형 동적 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전단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전단력을 가지고 변수하고 그러니까 허용 기준을 산정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값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예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산정된 성능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의 여기 충력 그리고 전단력 요 값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넣어서 이런 값들을 산정해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지 그걸 보고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갖고
이런 ABC 값, 그 다음에 IOLSCP 값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도 파괴 모드 산정하는 거는 LSP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ABC 값 산정하는 것도 보 같은 경우에도 전단력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예비 해석을 통해 갖고 이런 값들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넣어서 어디에 속하는지 그거를 판정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통해 갖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여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적벽도 재료 물성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강도, 강성 이런 것들도 완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지만 요 슬라이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달라지는 거는 요 테이블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앞에 M 개수 테이블하고 요거는 DE 값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DEC를 산정하니까 여기 달라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붕괴 방지에 관한 성능은 규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임명한 점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따라서 저기 하면 되고, 여기에 베타 같은 게 사용되는데 요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둥의 전단 강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구조 해석 모델 생긴 건 동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등가 스트롯의 물성은 달라져야 되죠. 모델링 파라미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때는 비선형으로 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치 해석 결과도 선형 해석이랑 같습니다. 비선형 정적 절차 적용 제한 검토는 아까 테이블에 본 것처럼 1차 모드만 고려한 거랑 질량 참여율이 90%인 모델을 그 모델의 결과, 그 결과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층 전단력입니다. 층 전단력을 산정해서 그게 몇 프로 차이 나는지 보고 그게 130%보다 차이가 적다면 비선형 정적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유는 아시고 있죠. 그래서 푸시오버는 1차 모드의 그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서 고차 모드의 영향이 크면 해석 결과가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모드가 얼만큼 큰 영향을 가지는 건물인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5장은 비선형 정적 해석 및 뭐 성능점 산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선형 정적을 할 때 해석 옵션들을 처음에 적었어요. 해석 옵션을 이렇게 적어서 그것들을 보고서에 해당되는 정보를 다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선형 정적은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랑 마이너스 방향이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구조물이 대칭이라면 한 방향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오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해석 결과에다가 성능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2400년, 요거는 1000년 플러스 x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방향도 이렇게 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y 각각 이렇게 푸시오버 해석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지점별로 어, 부재의 그 성능 수준을 판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건물 전체 구조물의 성능 수준 판정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부재별 그 성능 수준을 판정을 해야 되는데 변형 지배 거동은 비교적 쉽죠. 그래서 나오는 비선형 변형량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그게 성능 수준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정확히 얘기하면 목표형 값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힘지배 거동일 경우 힘지배 거동일 경우에는 여기 좀 수식이 깨졌습니다만 이런 수식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엑셀이나 이런 형태로 옮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씩 계산을 해서 요 DCR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여기
여기 카인가요? 어, 밑에가 감마고 위에가 가이. 카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감마입니다. 그래서 카이하고 감마를 해야 되는데 카이는 여기 성능 수준에 따라서 1.0 그다음에 1.3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중 계수 요거는 여기 뭐 연속 붕괴를 유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3, 1.0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을 때 요거 감마 같은 경우에는 1.0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성능 수준에 가는 거니까 붕괴 방지일 때는 1.0 그다음에 LS 평가할 때는 1.3을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푸시오버 해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X 방향 플러스 X 방향의 100%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100%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Y 방향 푸시오버 해석 결과에 30% 해당되는 그때 구조물 상태 여기는 마이너스 Y 방향 푸시오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점 변이에 30% 해당되는 지점에서의 구조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야 되니까 이거랑 이게 조합되고 그 다음 이거랑 이게 조합되고 얘랑 얘가 조합되고 얘랑 얘가 조합되는 이런 경우를 고려를 해갖고 이쪽 방향 기둥이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어, 성능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뭐냐면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작용하고 요것만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컨비네이션 1, 2가 있는데 이 컨비네이션 1, 컨비네이션 2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XCR 그다음에 전단의 Y 방향, Z 방향이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100%고 요쪽 요 방향 30%가 컨비네이션 1이고 그다음에 요거 100% 요거 30%한 거 요게 컨비네이션 2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에 큰 값을 가지고 그거를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죠? 요거 중에 큰 값 나누기 요걸 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을 넘으면 안 되죠. 하중 지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방향, 그죠? 여기가 100%고 요거 30%, 30%일 때를 각각 컨비네이션 3, 4로 해갖고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폭이 좀 작아서 요것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각 부재별로 성능 수준을 판정을 하고 그걸 앞에 말씀드린 그 테이블에 따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하중 작용했을 때 물론 힘 지배 거동 같은 경우에는 30%가 조합된 거지만 이 방향에 대한 평가, 그다음 이 방향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 방향에 대한 평가, 이 방향에 대한 평가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에 대해서 수직 수평이 있고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수직 수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 수평이 있고 마이너스 Y 수직 수평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판장이 CP를 만족하는지 이것만 쭉 적었는데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죠. CP를 확인하는 거니까. 여기 CP 불만족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CP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400 끝나고 1000년 했습니다. 1000년에 대해서 쭉 동일한 형태로 쭉 했더니 CP는 전부 만족하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층간 변이가 기준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적 체온병을 갖고 있는 모멘트 골조고 그 값에 비내지니까 70%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방향에 대해서 2400년, 1000년에 대해서 각각 판정을 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초안전성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D 그 다음에 0.25L에 대해서 Q allowable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서 QE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해석에서부터 구한 그 최대값을 가지고 여기 비율을 산정을 해서 이게 1.0을 초과하는지 그걸 봤습니다.
비선형 해석일 경우에는 그 하중 그러니까 항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오는 부재력들이 작아서 그때는 다 오케이가 된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2400년일 경우에 아까 보면 몇 가지 방향에서 중력 하중 저항 능력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만족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000년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00년일 때는 조족 체온벽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장은 해석 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해석 결과를 뭐 여기에서는 IOLS, CP 허용 기준 다 나와 있고 요걸 가지고 요걸 비교했더니 성능 수준이 IO다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사실은 해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2400년이다 그러면 여기 CP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CP를 판정하는 거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는 OK인지 NG인지만 수록하면 됩니다. 보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고요. 조적 스트럿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는 보통 요구받는 게 이게 성능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강 계획을 뭐 추가하도록. 근데 그게 정밀한 보강 계획이 아니고 그냥 계략 물량 산정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량 물량 산정을 위한 거니까 보통 요구받는 게 한 3가지 종류의 공법을 사용해 갖고 물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렇게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정밀한 그 보강하고 그러니까 내진 성능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정밀하게 보강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능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는 접합부 설계까지 앵커라든가 접합부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보강 설계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여기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보강을 하면 보강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수록하는 걸로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철골 끼움 가세, 세 번째는 기둥 날개벽 보강에서 각각의 경우 요 부분 그죠? 보강 물량, 여기 보강 물량, 요게 결론이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계략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예제집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예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런 오늘 그 기술 전파 교육에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오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완성되는 대로 관리원에서 아마 배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있는데? 아, 보강공법 사용 시 기초에 대한 별도 검토나 보강안에서 수록이 필요한가요? 요 질문인가요? 지금 보내드린 게 첫 번째 질문. 중력 하중에 여력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검토 절차에 연직 하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연직 하중에 대한 검토는 내진 성능 평가의 범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밀 안전 진단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할 때 연직 하중, 지진 하중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구조물이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평가하고 보수하는 데는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을 활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정밀안전 진단 내에서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령에서도 그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업이 내려올 때 그 과업 지시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발주처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예비평가 시 요건가요? 요거를 어, 요게 화면이 작아요. 아, 예. 보강공법 사용 시 기초에 대한 별도 검토나 보강안에 대해서 수록이 필요한가요? 보강공법 사용 시. 제가 말씀드린 그 마지막에 세 가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세 설계는 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죠? 상세 설계는 추후에 발주되는 내진 보강 과업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게 기초 보강이 필요한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초 보강 물량이 그 보강 다음에 보강 계획을 수립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형 해석 시 최대 층간 변이각은 하중 조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하중 조합으로? 하중 조합별로 해야겠죠? 예. 하중 조합별로 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하중 조합을 통틀어서 하중 조합 하나라도 초과하면 그거는 불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중 조합별로 할 필요는 없고 모든 하중 조합에서 최대값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예비평가 시 성능 목표 만족도 예, 예비 평가 시 성능 목표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상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 어, 예비 평가 시 기초 지지력이 어, 그러니까 상세 평가를 했을 때 기초 지지력이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형 평가라면 기초에 그 가해지는 하중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지금 예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초에 관한 거는 비선형 해석을 통해 갖고 좀 더 상세하게 판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비선형 해석 시 플러스 100, 플러스 30, 플러스 10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하면 인명안전의 8케이스, 하석 케이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부재별로 변형 지배냐 힘 지배냐에 따라서 부재력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서 똑같은 부재를 서로 다른 하석 케이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별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꼭 방향성을 저렇게 검토해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완벽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64개를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해석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변형 지배일 경우에는 네 가지, 네 방향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근데 변형 지배랑 힘 지배를 따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 지배일 경우에는 공칭 강도를 초과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건데 공칭 강도를 초과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방향에 대해서 4개, 그죠? X 방향에서 4개, Y 방향에 대해서 4개.
그렇죠. 총 8개죠. 그렇게 해석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비선형 정적 해석 시 다축까지는 검토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중 효과는 힘 지배 거동만 해당되는 맞습니다. 힘 지배 거동이고 충력은 사실 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단력 같은 경우가 아까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을 한 방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안 되네. 예. 예. 기둥을 한 방향에서 평가하는 거죠. 이쪽 방향 전단력에 그러니까 이쪽 방향 전단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저기 검토하는 부재력은 이쪽 방향 100%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쪽 방향 전단력, 그다음 이쪽 방향 30%에 해당되는 전단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쪽 방향 100%하고 이쪽 방향 30%에 의한 거. 그죠? 그런 식으로 아까 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요거 100%, 이거 30% 하나, 100%, 30%두 개. 그다음에 이쪽 방향 100%, 30%, 3개. 이쪽 방향 100%, 30%, 4개. 네 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인발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는 방법은 그 기초 그러니까 기둥 하부에 약한 강도를 가지는 스프링을 달거나 아니면 거기를 띄워버리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힘을 딴 부재들이 받아주는 걸로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성능 수준을 만족한다면 괜찮은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 저기 찾아보시면 저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가. 예. 그 다음에 하중 전달 감소 계수. 부재가 항복하지 않은 경우 1점력을 적용한다. J가 1.0이란 얘기는 저감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감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기 VP 뭐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 구조물은 항복을 하기 때문에 선형 해석에서 나온 결과물만큼 부재력이 커지지 않는다. 그거를 대충 계략적으로 고려를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J는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제로 산정된 하중보다 작은 값을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0 부재가 항복하지 않은 경우 1.0을 적용한다. 예. 어, 부재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동 검토 시 연결된다는 프레임 내 모든 보고제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좀 저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접한 부재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중 전달 경로상에서 하나의 부재라도 항복을 한다면 전달되는 하중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부재만 확인하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라고 규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엔 배호성 씨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내진 성능 평가 전에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하중 조합은 KDS 따라서 요거는 내진 성능 평가의 범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규정이나 기준에서 요구받는 대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기초 인발력에 대해서 최대 인발력을 산출하는 기준 서포트 설정 수치는 최대 인발력을 산출하는 기준은 뭐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그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위에 그 흙의 무게는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해석 모델에 기초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기초 무게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뭐 적절히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서포트 설정 시 수치. 그러니까 인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고 모델링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스프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들고 예. 어,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여기서도 많은 엔지니어의 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를 아무런 설명 없이 보고서에 기재하지 말고 이게 그 근거라든가 판단 근거라든가 이런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보고서에 기재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자기 혼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제3자 검토도 하고 그럴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아주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형 지배나 힘 지배 관계없이 네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해서 비선형 정책을 하고 힘 지배일 때는 100%.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것대로. 요 질문을 다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485-193-9966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소 성능 목표 검토 시 3개 지진 중 2개를 선택하는데 내진 2등급의 경우 1000년 LS, 50년 IO로 해도 되는지요? 근데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CP하고 LS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IO는 기능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기능 수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구조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고 구조물을 할 때는 LS하고 CP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